안녕하십니까. 2020년 하반기 디지털 이니셔티브 온라인 세미나에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일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 상무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일상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는 어느새 뉴노멀 시대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니셔티브 세미나 또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는 2020 하반기 디지털 이니셔티브 온라인 세미나는 네 분의 분야별 전문가가 2021년 ICT 시장 전망과 디지털 뉴딜 전략의 향방,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슈, 그리고 5G와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 대한 전망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ICT 및 소프트웨어 기업 임직원분들, 그리고 각 산업계 임직원분들께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은 촬영분이 나가지만 실시간으로 강연자분들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리하여 강연자분들과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 채팅창으로 좋은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이벤트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채팅창으로 남겨주신 질문 10개를 선정하여 커피 쿠폰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며 주의사항은 질문을 올려주실 때 꼭 닉네임과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사 중 라이브 화면을 캡처하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한국정보산업연합회를 해시태그를 달고 업로드하여 주시면 확인 후에 선착순으로 10명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채팅창에 올라오는 안내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첫 강연을 빛내주실 날리지 리서치 그룹의 김창훈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김창훈 부사장님은 현 KRG 프로젝트 총괄본부장, 그리고 머니투데이에서도 필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간 경영과 컴퓨터 편집장도 과거에 역임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해외 IT 시장 진출 매력도 지수, 그리고 한일 IT 경쟁력 비교 등이 있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사실 부사님께는 올해 저희 상반기 세미나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올 하반기에 대한 국내 전망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모시고 내년도 국내 IT 시장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또 그리고 글로벌 IT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올해가 상당히 저희 같은 조사기관들도 그렇고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제 전망이라든지 뭐 숫자를 발표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영향도 되게 컸지만 이게 경기가 이제 백신이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시장을 전망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최소 분기 단위로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 단위로, 때로는 뭐 주 단위로 이게 숫자가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도에 어찌됐든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얘기가 희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은 최소한 올해보다는 일정 부분 또 상당히 회복되는 이제 그런 흐름을 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한국은 이제 코로나 방역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비대면 서비스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한국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이게 포커싱 받는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도 내년도 이제 국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지금 일단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발표드릴 자료들이 다소 이제 낙관적인 견해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의 지금 실적 부분들이 지금 특히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중소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면밀히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2021년도 국내 외 IT 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숫자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한국판 뉴딜 전략이 새롭게 이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 전략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전략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IT 기업들이 주목해야 될 어떤 시장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시장을 좀 전망하기 전에 경쟁의 측면을 좀 보시면은 올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거의 한 마이너스 3%대로 지금 거의 예측들을 하고 계시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선방한 그런 영향 탓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한 1.12%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근데 이제 2021년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제 올해의 어떤 그런 상당히 낮은 성장률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최소 3 내지 4%대까지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분야별로 좀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저희들도 조사하고는 있지만 IT 투자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전에 비해서 굉장히 위축된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어떤 차세대 성장 엔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연구개발 그리고 이제 합병, 인수 이런 전략들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역시 이제 올해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내년도 이제 기업의 어떤 디지털 투자라든지 IT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상쇄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는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준비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도 시장은 크게 이제 올해보다 최소 4% 내지 5% 정도 성장한 23조 8천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0.7% 정도, 그리고 비교적 선방한 편이죠.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숫자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 한 1%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0.0%대의 어떤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성장률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올해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업종별로 혹은 이제 매출 규모별로 굉장히 IT 투자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그동안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양극화 현상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은 전에 없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메인스트림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외부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자체도 디지털화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이제 시장에 내놓는 서비스 자체도 디지털화 되지 않고서는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는 디지털이 하나의 어떤 메인스트림이 된 시대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그런 디지털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고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이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한 6% 정도
성장하면서 회복세를 이제 주도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협업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화상회의 시스템 그리고 이제 RPA 관련된 이런 이제 그 온라인 지원, 원격 근무 지원 뭐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되게 내년에 이제 확실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IT 서비스장도 한 5.2%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SOC 영역에서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내년에 이제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관련 SI라든지 어떤 컨설팅 이런 류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내년도부터는 되게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별 IT 시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된 내년도에 이제 그런 정책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SOC 영역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하고 제조 쪽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올해 이제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이제 금융과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IT 매니저급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또 이제 투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내년 시장에는 좀 저희들이 청신호로 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요 IT 이슈도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좀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공공 쪽은 디지털 뉴딜 관련된 그 프로젝트들이 내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SI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내년도에는 공공 SI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에듀테크 같은 4차 산업 관련된 정책적인 분야에 대한 어떤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수요 쪽에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SOC 영역에서는 그 디지털 SOC에 관련된 어떤 IT 접목 프로젝트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은 이제 내년도에 SOC 영역에서 또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조 쪽은 여기는 조금 대기업 쪽은 뭐 일정 부분 이제 자금과 인력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관련된 그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됐죠. 이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근데 반면에 이제 중견기업 이하, 특히 중소기업들은 뭐 기업 실적도 굉장히 좀 뭐 안 좋았지만 아직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할 만한 어떤 그런 그 내부 인프라 자체가 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해 내년도에 이제 제조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금융 쪽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보계 중심의 차세대 구축. 그동안 사실 계정계 쪽으로 이제 차세대가 그동안 이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정보계 중심의 이제 차세대 구축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내년도에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오픈 뱅킹 서비스에 따른 핀테크, 그 금융권, ICT 기업 간의 복합 경쟁 체제. 굉장히 경쟁 라인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2금융권 중심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IT 업계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 서비스 분야, 유통 도소매 쪽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온라인 비즈니스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련된 어떤 뭐 AI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XR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로봇 같은 어떤 신기술 기반의 차별화되고 맞춤형의 어떤 그 서비스를 과연 얼마나 누가 빨리 제공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경쟁 포인트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관련된 투자가 되게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종별 투자 프라이어티를 좀 이렇게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신규 시스템 구축 쪽으로 좀 적극적인 투자 쪽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좀 안정화하고 효율화할 것이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자체가 약간 소극적인 의미로 좀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규 시스템, 이런 신기술에 대한 어떤 도입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7월에 뒤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대상으로도 한 조사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한참 이제 7월이 저희가 코로나가 한참 피크였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기업 IT 투자 변화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변동이 없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줄이겠다는 게 물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IT 투자에 있어서는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응답들을 하셨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역시 마찬가지로 시급히 전환한다든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업이 한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오히려 코로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더 가속화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지금 해석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은 한국 시장하고 좀 다소 다른 형태를 좀 띠고 있는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가트너에서 매년 이제 글로벌 ICT 시장 전망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가트너도 올해 굉장히 여러 번 지금 숫자들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좀 저희들이 좀 갖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2020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7.3%입니다. 그래서 3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올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나마 이제 4% 정도 성장해서 3조 7천억 달러로 이제 다소 이제 회복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9년 기준으로 3조 8천억 달러였기 때문에 과연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 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이제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잠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과연 글로벌 IT 시장이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아스 쪽이라든지 네트워크 쪽은 굉장히 이제 성장세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반면에 이제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시장, 그러니까 인프라 쪽 시장은 조금 부진에 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태 지역의 IT 스펜딩 지출 변화를 지금 이제 코로나 발생 전과 발생 후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아태 지역이 대부분 이제 코로나 전에는 IT 지출이 대부분 한 뭐 8, 9%?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글로벌 데이터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체로 다 5 내지 7% 정도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코로나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면 SMB IT 시장만 좀 별도로 좀 좁혀서 한번 애널리스 메이슨이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이제 성장 자체는 이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가 4분기 회복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SMB IT 시장 자체도 굉장히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시장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렇게 봤더니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대략 1,600억 달러였었는데 이제 올해 한 1,400억 달러로 대략 3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시장이 축소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 2021년까지는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2019년 수준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이제 그 SWZD라는 기관에서 북미라든지 유럽에 있는 기업들 한 1,000여 개 기업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업의 IT 지출 변화를 한번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앞서 이제 국내는 변동이 없다는 응답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1위로 나왔는데 글로벌 기업은 한 46%가 변동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 우리나라는 한 70% 정도가 이제 변동이 없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예산을 오히려 늘릴 것이다 이런 응답이 한 33% 났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시장을 더 되게 공격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IT 부분에 있어서.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들의 이제 비즈니스 플랜 자체도 44% 기업이 DT를 더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응답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IT 운영이라든지 시스템 성능,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리스크, 가버넌스 관련된 어떤 개선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순위로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지금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의 기술 투자 변화를 이렇게 쭉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자동화 부분에 대한 투자는 좀 늘어난 반면에 블록체인, AR, VR 투자는 다소 좀 감소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서 지금 국내 기업하고 글로벌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 방역에 나름 이제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어떤 기업의 IT 투자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매출 대비 IT 투자 비율이 한 1.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글로벌 기업의 평균 한 3.3%, 올해 조사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글로벌 어떤 그런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직도 좀 모자란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기업의 CIO 분들께서 이런 IT 투자에 있어서 좀 공격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 시기일수록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사장님께서 국내 IT 시장과 각 부문별 IT 시장 전망 그리고 더불어 해외 시장의 전망까지 간략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도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 백신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2021년도에 전반적인 경기는 반등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뤄졌던 IT 부문의 투자나 프로젝트가 활기를 띨 걸로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내년도 시장 전망을 얘기하면 올 7월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뉴딜 정책 내에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별, 산업별 핵심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굉장히 7월에 한국 현 정부에서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 한국판 뉴딜 전략이죠. 한국판 뉴딜 전략이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안에 담겨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두 가지 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의 가장 전 세계적인 화두죠. 뭐 지금 디지털과 그린. 과연 이걸 얼마나 조화롭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더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 테마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디지털 관련된 그 뉴딜 전략들이 많은 이제 IT 업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전략을 좀 여기서 뭐 다 담아낼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디지털 뉴딜 특히 그 K 뉴딜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 부분만 별도로 한번 추려가지고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K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14조 원이 투자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메가 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민간 투자액 46조 원까지 포함하면은 160조 원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기반 구축 및 규제 개선 작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기별로는 이제 올해까지는 대전환 착수기, 그리고 내년에는 디딤돌 마련기, 그리고 2025년까지는 대전환 착근기 이렇게 지금 시기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분야별로 보시면 디지털 뉴딜에서 58조 원 정도, 그리고 그린 뉴딜에서 73조 원, 안전망 강화 사업에 28.4조 원 정도가 좀 투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10대 주요 과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뉴딜 분야의 데이터댐, 지능형 정보,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뉴딜 쪽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융합 과제로 4가지 과제에서 이제 10개 과제를 핵심적인 이제 그 과제로 삼아 가지고 올해부터 좀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그린 뉴딜 부분은 뭐 다른 내용과 지금 많이 중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된 부분만 좀 더 포커싱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DNA 생태계 강화 부분 쪽에서 전체 예산이 한 71%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어떤 데이터 구축 및 개방, 그리고 전 산업으로 이제 5G AI 융합을 좀 확산시키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예산이 지금 많이 투여될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할 만한 분야가 이제 SOC 디지털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22.3%인 한 10조 원 정도가 좀 투자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비대면 산업 육성하는 분야에 대략 한 2조 1천억 원 정도, 그리고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사업에 8천억 정도가 좀 투여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된 정부 정책 내용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몇 가지 영역별로 한번 저희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는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 이제 사업들이 이제 활발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범용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제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가 이제 30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 분야도 한 14만여 개 정도 이제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G는 특히나 가장 이제 뭐 IT 업체는 포함해서 이제 뭐 통신사들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금 이슈로 보고 있는데, 우선 전국 5G망 조기 구축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 그리고 AR, VR 기술 등을 적용한 교육, 관광,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포, 그리고 자율주행차 주행 기술 개발, 이런 분야에 굉장히 좀 투자가 좀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AI 분야에서는 이제 스마트 공장을 12,000개 구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이제 정책적 과제로 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밀접 분야의 AI 기반 7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전략을 또 세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복지 분야, 중복수급 관리라든지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관련된 이제 블록체인 적용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한 120건 정도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안 분야에서는 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면서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그래서 AI 보안 유망 기업을 발굴한다든지 그 융합 보안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보시면은 정부 공공 영역에서는 이제 개인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G 업무망이라든지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디지털 뉴딜 전략의 핵심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은 원격 근무 시스템 구축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또 화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바우처를 지원하는 거라든지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을 구축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원격 근무를 좀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이런 정책들이 좀 더 디지털 뉴딜 전략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이제 온라인 기획전 같은 라이브 커머스, 요즘 한참 뜨는 라방이라는 개념인데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5G AI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상점을 10만 개 만든다든지 스마트 공방 10,000개 구축,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지원 체계도 나오고 있고요. 그 물류 분야에서는 육상 물류, 그리고 해운 물류, 유통, 물류 R&D 분야에서 일정 부분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쪽에서는 이제 농어촌 쪽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 마을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라든지 공공장소의 노후 와이파이를 교체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병원 쪽에서는 5G IoT 기반의 스마트 병원을 18개를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스마트스쿨 분야에서는 이제 노후 PC라든지 노트북 교체하는 거라든지, 사실은 이 부분은 약간 좀 비판의 여지가 있긴 있는데 PC 교환하는 거 가지고 디지털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에듀테크 기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맞게 될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 DB라든지 교육 콘텐츠, 이런 지식 DB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디지털 뉴딜의 이제 산업별로 좀 핵심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이 SOC 영역에서는 우선 이제 GIS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해상도 영상 지도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AI라든지 디지털 트윈 같은 어떤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 이미 이제 세종시랑 이제 부산시에 구현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가 이제 이 두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레퍼런스가 검증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항 항만에서의 어떤 디지털 플랫폼, 생체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항의 항만 분야에도 적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철도 쪽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리고 전 철로를 IoT 센서를 설치한다든지 4세대 철도 무선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IT 업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자원 분야, 그 재난 대응 분야, 그리고 이제 공동부라 그래서 노후 지하 공동구의 계측기를 설치하는 지능형 관리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올해 이제 프로젝트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에 좀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관리댐에 대한 실시간 안전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또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1년도 내년도에 이제 주요 IT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하고 마켓 측면에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가 과연 통제가 가능한지 혹은 백신이 가능한지, 이게 굉장히
뭐 모든 걸 다 아우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뉴딜 관련된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공공금융기관의 클라우드 앱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또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택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라든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조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 실적이 과연 이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또 내년도에 IT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일정 부분 이제 그 성과를 거두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지금 4.7% 예상했는데 IT 투자 부분에서는 오히려 뭐 한 10% 가까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업종별 규모별로 투자가 양극화되는 추세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그 투자 부분에서 다소 이제 지금 미진한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실적이 좀 악화되고 있는 혹은 이제 소상공인 이런 분야 이런 업종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기업의 IT 투자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냐 그 어떤 강도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SOC 관련된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아까 디지털 뉴딜 전략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마켓 쪽에는 여전히 이제 클라우드 이슈가 굉장히 가장 크고요. 그리고 에듀테크,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시큐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협업 솔루션,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한 10가지가 저희가 한번 집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만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언택 관련된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이제 그 내년도에는 이제 단순히 어떤 특정 유통 분야라든지 도소매 분야가 아니라 뭐 전반적인 저희가 지금 세미나하는 것도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듯이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대부분이 뭐 교육 세미나 마케팅에서부터 뭐 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언택 프로세스가 이제 활발하게 도입이 되면서 전 업종으로 금융, 제조까지 이제 확대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띌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듀테크 분야는 뭐 계속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가장 지금 이제 공교육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그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에듀테크 서비스가 이제 공기관에 제대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실험적인 이제 프로젝트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에듀테크 서비스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국가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에듀테크 서비스를 공공에 적용하는 그런 그 실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도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이 조금 여기서 좀 미진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내년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에듀테크 관련된 기업 투자라든지 기술 개발 경쟁들이 되게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시장은 뭐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이미 뭐 클라우드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든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기본 인프라로 이제 자리매김했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올해 지금 뭐 글로벌 업체와 국내 업체 간의 치열한 어떤 그 마켓 경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죠. 그래서 인프라 서비스창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100억 달러, 시너지 리서치 그룹이라는 건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평균 2.2개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2.2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지금 독주하고 있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2분기 매출이 무려 29% 증가했고 최근에 이제 구글이 진출하면서 한 43%,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7%, 거의 이제 뭐 클라우드 벤더들이 거의 그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좀 이루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NHN, 네이버 클라우드 뭐 이런 국내 이제 그 토종 클라우드 업체들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업툴 쪽은 이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협업툴은 아주 기본적인 지금 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 규모도 한 4천억 대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웍스 모바일, 그 SS의 브리티웍스라든지 이런 여러 제품들이 지금 대기업 전문 기업에서 굉장히 출시가 되면서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둘러싼 그런 어떤 경쟁들이 이제 되게 올해도 내년에도 되게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재미있는 시장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이제 2020년도 올해 한 3조 원에서 2023년까지 한 8조 정도로 지금 성장할 것을 보고 있는데요. IT 업체랑 유통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시간 영상과 채팅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주문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라방이죠.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둘러싸고 이제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네이버, 카카오 커머스가 라방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유통업체들의 그 어떤 그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지금 이런 라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또 나타날 것인지도 내년 시장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또 저희가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벤처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1억 달러 이상의 메가들이 이미 11건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사가 됐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이통 3사를 비롯해 가지고 IT 서비스 빅벤더들도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되게 폭발적인 성장을 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이제 어떤 방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그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삼을 만한 그런 분야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언택 서비스가 이제 확대되면서 굉장히 보안 쪽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도 사이버 보안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이런 이제 전략을 좀 발표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국내 시장 규모가 한 3.3조 원 좀 되는데 전 세계 시장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1.4% 정도밖에 안 되죠. 145조 가운데. 그래서 대다수 국내 정보 보안 시장은 또 공공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반대로 매출의 90%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시장 규모 차이라든지 어떤 수준이라든지 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벌어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그 기업들마다 이제 이런 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언택 프로세스 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국에서도 이제 사이버 보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지금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은 2022년까지 160% 정도 성장한 3,600억 정도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 이더리움, 이오스 등 해외 블록체인 플랫폼이 아닌 국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디지털 뉴딜 전략 중에서 블록체인 부분이 또 새로운 또 그 정책 과제로 등장하면서 뭐 120건 이상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장 자체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세가 되게 주목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부사님 그 디지털 뉴딜의 분야별 핵심 정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년도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종별 또는 기업 규모별로 투자 안가 형상이 더욱 뚜렷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전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유통이라든지 도소매 업종 자체가 굉장히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IT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상대적으로 이런 코로나 쇼크에다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은 기업들은 내년도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자를 굉장히 확대할 것이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응답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이제 그런 그 양극화 추세가 좀 더 벌어질 걸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제 규모별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은 이미 뭐 충분한 자금과 인력과 그리고 이런 비상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어떤 여력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의 뭐 90% 이상이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악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줄이는 게 또 IT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그간 이제 많은 이제 격차들이 많이 이제 좁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내년 시장에는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스러운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판 뉴딜 전략이 IT 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IT 서비스 벤더들이 이제 공공 쪽 시장에서 특히 이제 SOC 영역에서 그동안 이제 큰 메가 프로젝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SOC 분야의 디지털화 작업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일정 부분 통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SOC 분야에서 사회 간접자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레퍼런스들이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국내 IT 서비스 밴드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강연에 이어서 저 질문까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날리지 리서치 그룹의 김창훈 부사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세미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 하반기 디지털 이니셔티브 온라인 세미나 강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로아 인텔리전스의 이만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만희 대표님은 연세대학교 MBA 과정을 이수하고 2007년도부터 로아 컨설팅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의 디지털 기술 플랫폼 관련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셨습니다. 현재는 로아 인텔리전스에서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 정보를 제공하고 또 기획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생활 영역에 있어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는 이를 뉴노멀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영역이 바뀌니 자연스럽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었고 비즈니스 영역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수혜를 얻는 비즈니스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이며 이 비즈니스가 가지는 특징적 요소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이 위기가 봉착이 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좀 수혜를 얻는 비즈니스 영역이 정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쁘게 전달해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어떠한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지 더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줌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거래처하고 영상 통화 하시기 위해서도 그렇죠. 컨퍼런스 하실 때 또는 학교에서도 심지어 그 일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화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줌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본드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줌 서비스가 지난 올해 초 얘기인데요. 이 3개월 사이에 일간 참여자 수가 뭐 거의 20배 정도 확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에어비앤비의 사례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여행업 같은 경우에 사례로 들기에 적절한가 싶기는 했지만 아무도 여행을 사실 가지 않으시니까요. 코로나 사태 와중에.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초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사용률이 하락하고 사실 작년부터 에어비앤비의 IPO가 올해 진행될 거다라는 예상이 이루어졌지만 이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이하면서 IPO도 어렵겠구나 이렇게 좀 비관적인 전망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5월이 지나면서부터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더 나은 성적을 에어비앤비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보시면 8월에는 전년 대비 75% 정도 실적이 더 나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에어비앤비가 가지는 특징이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그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호텔처럼 막 북적북적한 곳이 아니라 프라이빗한 곳에서 그래도 좀 여행을 간 느낌을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오히려 에어비앤비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이런 드라마틱한 어떤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올해 12월에는 에어비앤비가 예상대로 IPO를 진행을 할 것으로 최근 이제 기사에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에어비앤비 사례를 특히 제가 좀 제시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가지는 이 디지털 기술의 접목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엔지니어와 기술자 확보 비율을 보시면요. 놀랍게도 구글이나 넷플릭스의 뒤를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그만큼 단순히 뭐 그 숙박을 예약하는 정도의 사이트로서가 아니라 어떤 장소 추천이라든지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여행 가서 즐길 거리, 액티비티와 관련된 것을 추천해 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IT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업체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적응력, 대응력을 보이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약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단 에어비앤비 사례만이 아니라 사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들 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든지 또는 불확실성이 강한 시기에 더욱 수요가 커질 만한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든지 온라인 근거지를 갖추고 있고 심리스하게 고객을 지원할 수 있다든지 또는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제품을 배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기업들, 디지털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제품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포트할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특징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특징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런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도 수혜를 얻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가 가지는 특징적 요소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 비즈니스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그 각 사례들이 국내 시장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각 영역별 사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총 한 6개 정도의 그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사실 이 현대인들의 삶을 완전히 그 삶의 방식을 뒤집어 놓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단순히 뭐 어떤 특정 그 제한된 공간이나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단순히 그냥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뉴 노멀이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좀 꼽아본 변화 영역이 크게는 일단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 이거는 아까도 뭐 사례로 보여드린 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원격 근무라든지, 뭐 영상 기반으로 회의를 하고, 온라인에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도 연결해서 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 강의보다는 온디맨드 또는 가상 강의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덩달아서 이제 온라인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학 교육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코세라라든지 유다시티 같은 사업자들이 워낙 뭐 커리큘럼을 잘 제공하고 자체적인 디그리까지 제공하고 이렇게 나서면서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온라인 크레덴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됐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특히나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대학 교육에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심지어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하는 방식,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eat out 하죠. 다인인이라고 하는데, 레스토랑에 가서 뭔가 식사를 하시기보다는 집에서 배달을 기반으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 또는 뭐 그로서리 제품 같은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배달해서 이용하시는, 이제는 뭐 마트도 잘 안 나가시는 거죠. 온라인에서 워낙 빠르게 배달이 되고 새벽에 또 배달이 되고 하니까요. 이런 변화들이 뭐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핑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도 연결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영역인데요. 여기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 특징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쇼핑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온라인 워낙 잘하고 있던 아마존 같은 사업자들은 당연히 뭐 매출이 그냥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건 뭐 당연지사일 텐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더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쇼피파이 같은 툴 제공 사업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노는 방식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디지털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여가를 전환하는 이런 흐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료받는 방식 같은 경우에도 원격 상담으로 전환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는 조금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해외, 특히 뭐 북미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를 바로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건 이제 법적 제약이 없는 그런 국가들의 한정된 얘기이긴 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여기 있는 6가지를 모두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측면에서 줌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이런 좀 눈여겨봐야 할 사업자들의 실적을 인포그래픽으로 전달하고 있는 자료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 업무용 화상 통화를 제공하는 줌 서비스가 사실 많은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가족 간의 대화라든지 심지어 뭐 요가 클래스, 온라인 데이트 이런 것까지도 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파란색 그 막대 기둥으로 된 부분이 줌의 이제 고객사 수 증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0명 이상의
그 기업을 보유한 고객사 수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9만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사실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치로서 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율, 이 꺾은 선 그래프,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분기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슬랙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에서 그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슬랙도 같이 이 보라색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 슬랙은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 성장세 측면에서 줌처럼 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든지 경쟁 서비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슬랙이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슬랙을 쓰고 있고요. 주변에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슬랙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일단 보이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와 함께 시장을 견인해 나갈 사업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줌과 슬랙의 매출과 매출을 분석을 한 그래프인데요. 확실히 이제 파란색 부분이 줌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모양새를 하키채 모양으로 매출이 상승 곡선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줌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줌이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그냥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툴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최근 들어 이 여세를 몰아서 다양한 사업을 좀 펼쳐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원격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집에서 많이 홈 오피스를 구축해 놓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집에다가 줌이 사전 탑재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가져다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내놓는다든지 이거는 뭐 물론 줌이 하드웨어 제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드웨어 제조할 수 있는 이 경우에는 디텐미라고 하는 그 디텐이라고 하는 사업자와 같이 이런 장비를 출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상 줌이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이유, 기존에 뭐 스카이프라든지 비슷한 그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각되는 이유는 웹상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클릭 베이스로 그냥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다 보니까 더욱더 부각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약간 뭐 거의 한 $600에 달하는 디바이스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줌의 그 특징적인 장점이 약간 흐릿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또 하나 줌이 좀 보여준 최근 움직임 중에서 흥미로운 건 요건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올해 10월에 줌이 매년 이제 연례 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새로 만든 것들을 이제 공개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줌토피아라고 하는 행사예요. 여기서 발표한 신기능 중에 좀 흥미로운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줌이 좀 몰입감 있는 체험을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마켓플레이스 기능인 온줌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건 단순히 비즈니스 고객만이 아니라 뭐 쿠킹 클래스라든지 뭐 줌바 수업을 하고 강연하고 싶다든지 하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연하는 것처럼 줌을 이용해서 그런 강연을 송출하고 자신의 그 강연 그 구독자들을 모아서 서비스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내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드파티 앱들, 그 영상 통화를 하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협업 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자신의 서비스의 인터페이스에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Z 앱이죠. 그래서 Zeps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협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도 속속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줌 얘기를 좀 길게 해드렸는데 흥미로운 건 이제 줌인포라고 해서 이건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예요. 줌인포라는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님이 투자를 하신 걸로 알려져가지고 많이 기사화가 됐던 회사인데요. 올해 굉장히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어떤 기업이냐면 웹에 돌아다니고 있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각 기업의 마케팅 그리고 세일즈 팀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모아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예시적으로 줌인포를 이용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건가라는 거에 대한 예시를 좀 넣어봤는데요. 이건 그 줌인포의 그 서브스크립션 요금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기업의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그 요금제에 따라서 담아내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경쟁사로 꼽는 업체들의 실제 매출, 이런 매출이 뭐 상장사가 아닐 경우에는 확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매출에 대한 정보를 이 주민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목적성이 있는 거죠. 세일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딱 그 필요한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세일즈 할 때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기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상장까지 했다. 이 얘기는 결국 기업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예전에는 사실 발로 뛰어서 모았던 정보들인 거거든요. 이런 정보를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좀 소개해 드리고요. 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중에서 이 테일스핀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사례도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테일스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VR, AR를 통합한 플랫폼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XR 기반으로 임직원을 교육하거나 능력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1,500만 달러 정도의 시리즈 B라운드 투자를 올해 유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사실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보험업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사에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손해사정사들이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 나가서 그 손해사정을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특징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원래는 오프라인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으셨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테일스핀의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신입 그 보험 조사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보험 청구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이런 가상현실로 교육을 일단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특정 교육장소 방문해서 교육 장비를 만져보고 진행해야 됐던 것과 달리 이렇게 한번 버추얼하게 경험을 해보고 좀 더 빠르게 투입이 될 수 있게 그러면서도 이제 능력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로 배출될 수 있게끔 하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의 변화 쪽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뭐 기업 사례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올해 이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그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그 투자 사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사실 뭐 자녀분들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이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그 송두리째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누구보다 많이 절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의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일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의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그런 교육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서비스들이 당연히 이제 많은 투자 대상 사업자가 되고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일련의 이 사례들을 좀 타임라인으로 뿌려봤는데 뭐 인도의 그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바이주라고 하는 업체가 2억 달러 투자를 받았다거나 이 바이주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9월에 또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5억 달러 투자 추가로 유치를 했고요. 같은 달에 보시면 9월에 또 인도의 또 다른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뭐 1억 5천만 달러를 받는다든지 또는 1억 1,300만 달러를 받는다든지 인도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과 관련된 투자가 교육 스타트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금액도 적지가 않아요. 상당한 금액이죠. 뭐 거의 억 달러에 다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을 유치를 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그 라이브 기반으로 튜터링을 하는 저 위안푸다오라는 업체가 22억 달러 투자 유치하면서 올해 10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155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확실히 중국이어서 굉장히 규모가 더 큰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인도와 중국 시장 같이 교육열이 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특히 이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단기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많이 회의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또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미 소비자들이 많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으로 온라인 교육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그 쇼핑하는 방식의 변화로 넘어왔어요. 중간에 원래 그 식사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사례를 딱히 넣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이거는 생활 속에서 너무 우리가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다거나 또 새벽 배송이 일어나는 그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활화가 되었고요. 저도 주부이지만 사실 이런 패턴이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나 뭐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이 완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특히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뭐 이동 중이거나 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생활 속에서는 특히나 이 시간에 있어서의 혁신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일은 정말 없지 않을까. 그거는 또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쇼핑 영역 같은 경우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역대급 매출 기록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뭐 아마존은 뭐 행복해서 비명을 지를 정도로 굉장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 고공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좀 수치로 넣어봤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그 순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평년 대비 높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쇼핑 영역에서 사실 아마존은 뭐 워낙 잘하고 있고 다른 원래 온라인에서 잘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잘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존에 잘하고 있지 못했던 사업자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쇼피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쇼피파이는 캐나다의 기업인데 캐나다에 그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거의 1, 2위 시가총액을 다투는 굉장히 큰 회사라고 커진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특히나 이제 온라인 매장을 어떻게 제공해야 될지를 모르던 분들이 쇼피파이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만든다던가 그 마켓플레이스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넣는다던가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자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카페24 같은 사업자가 대비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호스팅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자라고 쉽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넣어놓은 그래프처럼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 올해 이 S&P 500 인덱스를 뛰어넘는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굉장히 그 폭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는 걸 좀 넣어봤고요. 이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 이 매출 측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그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 수 있게 뭐 테마라든지 뭐 스킨 같은 거 제공하고 호스팅도 해주고 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서 이게 서브스크립션 영역의 매출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월간으로 과금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매출이 사실 쇼피파이의 그 매출의 근간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머천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뭔가 결제 기능을 추가를 한다든지 또는 쇼피파이 그 머천트를 대상으로 한 캐피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단기 대출 같은 걸 해준다든지 또는 뭐 물류센터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머천트, 이 상점주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매출의 비중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온라인에 내가 그냥 사이트 하나 단순히 만들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머천트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쇼피파이의 이런 다양한 머천트 솔루션 기능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이 차트 같은 경우에 또 보시면 왼쪽이 서브스크립션 매출의 증가세고요. 오른쪽이 이제 머천트 솔루션의 증가세인데 사실 최근 분기에 올해 2분기까지 나와 있는 자료인데 최근 분기에 굉장히 높게 이 머천트 솔루션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원래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막 빠르게 뭐 결제라든지 중요한 그 부가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다. 그만큼 온라인에 힘을 싣고 계신다라고도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노는 방식의 변화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뭐 주말이면은 거의 엔터테인먼트로 가장 많이 제가 활용했던 수단이 극장 가기였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정말 극장을 단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고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 최대 극장 체인으로 불리는 AMC라는 사업자도 굉장히 올해 어려운 그 시기를 겪고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예시적으로 자료를 인용해서 좀 넣어봤는데 테넷이라는 이 작품이 굉장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평년 같았으면 굉장히 많은 뭐 관객들을 몇백만 이상 관객을 유치했을 이 작품이 개봉 10일이 됐는데도 100만 관객을 우리나라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극장에 가기 어려운 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장이 사실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이 스튜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들이 영화를 개봉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극장 개봉작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즉 스튜디오들이 영화를 극장에 개봉하기보다는 어디에 개봉을 할까요?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극장에 대한 관객 수요의 감소가 올해 특히나 폭증한 것이지 코로나19만으로 인한 아주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은 그동안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극장으로 오는 관객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증폭이 되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C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영화가 개봉을 하면 그 홀드백 기간이라고 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그 해당 영화가 플레이 될 수 없는 그 어떤 규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 기간이 90일이었어요. 3개월이죠. 근데 이 기간을 17일로 대폭 단축을 했습니다. 올해 워낙 힘들다 보니까요. 이 AMC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동안은 스튜디오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갑이었는데 이렇게 그 단독 상영 기간을 17일로 단축을 했다는 게 영화 업계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실 하반기에 최대 기대작이었던 뮬란이라는 그 작품을 극장에서 아예 개봉을 안 했습니다. 극장 개봉 없이 PVOD라고 해서 프리미엄 VOD예요. 이 프리미엄 VOD라는 형태로 자사가 제공하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바로 공개를 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이 뮬란을 제작하는 그 제작비가 거의 2억 달러 이상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런 대작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리밍에서 바로 공개를
라는 점이 시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넷플릭스라고 하는 사업자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공격하고 이 시장을 디스럽트 하던 이 움직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증폭되고 이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역에서도 이미 그 메이저 스튜디오들에게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사업자로서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온 사업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넷플릭스의 위상이 영화 업계에서도 굉장히 달라질 정도로 많은 상을 수상을 한다거나 할 정도로 제작사로서의 역할이 이미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가 사실 넷플릭스에 대적해서 굉장히 열심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업자예요. 아까 그 뮬란 사례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스럽트하고 디즈니 역시도 열심히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추세에 따라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그리고 이 스트리밍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ESPN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간 스포츠 중계가 가능하다는 장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그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뭐 디즈니만의 그 콘텐츠 플러스 마블이라든지 픽사라든지 루카스 필름,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타워즈 같은 콘텐츠도 디즈니에서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사 콘텐츠를 10분 활용해서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에도 조만간 진출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저도 이용하고 있지만 국내 이제 웨이브라든지 이런 그 국내 토종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갈자리가 점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콘텐츠 자체도 그렇지만 이 서비스의 어떤 그 품질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좀 느끼거든요.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들 굉장한 어떤 콘텐츠라든지 자본력을 가지고 진출하는 이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국내에서 콘텐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CJ 진영이 어떻게 움직일까? 또는 이제 왓챠 같은 국내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그 스트리밍 전략을 보여주시는 사업자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서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될 텐데요. 이 노는 방식 중에서도 이 게임 시장이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굉장한 이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게임사들도 굉장한 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시장에서는 지금 이 5G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이제 클라우드 게임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클라우드 게임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던 사업자들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사업자가 최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루나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 페이스북도 그 모바일 게임 중심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출시를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이 되면은 이들 사업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의 실적도 발표가 될 테고, 기존의 콘솔이라든지 기존 모바일 게임 서비스와 다르게 이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장점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더 많은 그 소비자들의 어떤 보이스가 나타날 것 같아서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뭐 식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는 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소개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만큼 일부 사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사례의 정도 또한 아직 굉장히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이 가면서 이런 사례들의 어떤 그 정도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좋은 강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로써 금일 강연은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거시적 관점에서 ICT 시장과 산업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알아봤다면 내일은 더 세부적인 기술 영역 5G와 빅데이터에 대한 전망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오후 4시에 시작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